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정 부의장이 악연 아닌 악연으로 얽혀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 당내 최다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임명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박수로 추인된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수차례 설득 끝에 이렇게 정 부의장의 수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정 부의장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1차 비대위 때부터 계속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아왔습니다만 제가 맞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중하게 고사를 해왔고 다시 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와서 축배라면 계속 거절을 하겠는데 독배니까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는 보수당이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책임입니다.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이런 분열상과 갈등상을 이어가지 않도록 저는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표정만 봐도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됐었는데 오후의 상황이 반전되면서 새로운 인물 정진석 현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추인된 겁니다. 당내 최다선인 만큼 적절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돌돌윤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박주선 전 의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통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당사자 의견을 물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풍선을 띄우듯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거의 한 80%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박주선 카드로 가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의외로 지금 싸움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인지 대표인지 지금도 저도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박주선 카드 상당히 좋습니다만 예. 저는 그대로 가처분은 합니다. 그대로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다가 또 고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됐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그 윤심과 윤핵관이 돌려쓸 수 있는 인재풀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럼 주호영, 박주선 카드가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만만치 않은 인물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계에도 있었고 정치권에도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충청도가 어깨가 무겁다 그랬는데 워낙 어깨가 무거운 등치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느릴 것 같고 말도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과거에 정무수석을 할 때 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의 그 갈등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좌불 안석인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단 한 가지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참 오랫동안 우려내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본인이 한 가지는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꽤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으로 굉장히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핵관도 아니고 윤핵관 호소인 해가면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상당히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과연 어떠한 시그널을 만들어낼지 저는 그냥 궁금할 따름입니다. 예,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평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예상하셨는지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을 때도 비대위, 그러니까 처음에 권성동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도 정무수석이 직접 와서 자 이렇게 해서 권한 뭐 직무대행 체제였네,로 가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문자 파동이 있고 나서 그러면 권성동 체제로 그냥 갈 것이냐고 할 때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비대위로 전환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또 한 번 내용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사퇴하고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당 지도부를 얼기설기 구성한 다음에 전당대회로 갔으면 법원의 결정상을 다 존중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비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뭐 당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비비대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로 우르르 몰려간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비대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아니 어떻게 또 주호영 의원을 시키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비비대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소문이 났던 첫날은 주호영 위원장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당일에 내가 또 어떻게 하냐.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거절 의사를 표명했을 텐데 그날은 가만히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또다시 그러니까 사실 조직이 바뀌었는데 직무정지 당한 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실의 전원들이 흘러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주호영 의원이 고사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박주선 의원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이 과정까지 오게 되는 건 그냥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으로 합시다라고 정해줬으면 됐는데 약간 말을 애매하게 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은 아닌가. 사실 이 문제 수습에서 가장 핵심은 여당의 자기 능력으로 서는 것인데 여전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 이게 국민들로부터 또 법원으로부터는 좋은 판정밖에 쉽지 않겠죠. 예, 이 모든 상황에 윤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기억하는 게 육모방망이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막 설전을 하고 우크라이나 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자기 정치한다고 하고 그거 갖고 내홍이 빚어진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던 그 두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저희?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이제 MB와 박근혜 그 정치인 그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측면에선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무언가를 시도한다 하여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고 이제 무엇보다도 9월 14일에 가처분과 관련한 신문 그리고 결과가 나올 텐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부로 가지고 갔다라는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까지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또 따질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소위 윤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거라면은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정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선명하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의 그 검찰, 지금도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과 정이 한 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식의 당 운영, 국정 운영이 맞다라는 확신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당은 그렇게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 굉장히 슬로우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는 해낸다 그랬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자율성을 가질 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것 자체도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카드 하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없다를 단정지어서 말하기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인들 그 구조의 어떤 그런 그 한계 속에서 뭘 해낼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윤심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상황적 의혹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얼마나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을지 조심스럽지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 축배라면 계속 거절을 하겠는데 독배니까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요청드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또 SNS에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저런 사진 2장을 올렸어요. 저게 이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답변일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제 어리석다 이런 키워드들이 네. 등장을 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시박에 굉장히 그 오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라서 일종의 도발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악연이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정진석 부의장이 사실상 완패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보라고 생각하고 막 나이 얘기하고 어른 얘기하고 선배 얘기 이런 얘기를 꺼내서 요즘 젊은이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때가 윤핵관과 이준석 간의 갈등 구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의 첫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논리적으로 눌렀어야 되는데 예. 어디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뭐 나이로 따질 문제인가라는 입장이 되고 그 다툼 끝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갑자기 투입된 모양새가 나왔고 갈등이 배현진 최고위원으로 옮겨가면서 정진석 부의장이 후퇴한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번에 정진석 부의장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설득해서 뭐가 설득이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9월 14일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결과도 봐야 되고 네. 제가 그 결정문을 몇 차례 읽어봤는데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당원들이 당대표 뽑았는데 비대위건 비비대위건 뭐 최고위원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인위적인 위기 상황을 조장하면 하는 것으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물리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또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법원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보는 건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최고위원이 없어서 위기 상황입니다 말을 했는데 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당 전체가 진짜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르겠으니까 다시 법대로 해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가 이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정진석 그 우리 이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끊으시고 당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혹은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지에만 집중해서 메시지를 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 정상화 하려면 어쨌든 당 내에서의 통합이 잘 되고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내려면 어느 정도 지지세가 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인 절차가 박수로 이루어졌고 박수로 이루어진 후에
당 내에서 이제 또 바로 반대하는 나도 박수를 치지 않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지금 보면요. 이런 겁니다. 윤핵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대부분 TK, PK, 강원도 이렇게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민심이 어디로 흐르던 간에 난 다음번에 권력자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공천에서 제껴지지만 않으면 국회의원 되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과 함께 충성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박수 쳤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다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드는 분들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도 수도권의 지역구를 얻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민심의 이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만 등이 없고, 즉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올리는 걸로 국회의원 당선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심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국민의힘이 그 66.7%가 영남 지역 의원으로 출발했어요. 예. 21대 국회에서. 근데 그런 영남의 여론만 너무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할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사퇴 의견을 밝힐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사퇴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시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 글쎄 이거를 뭐 적절하다 아니다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요. 단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은 상당히 그 단기적인 거에 그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석 밥상에 내가 계속 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함으로써 나까지 같이 사이드 디쉬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본인으로서는 지금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9월 14일이 가처분 신문 있고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에서 만약에 처음에 했던 결정하고 똑같은 결정이 나오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시스템으로 볼 때 누군가 그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찔른다라는 개념도 있고 추석 밥상에 나 안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게 아닐까. 다리를 불지른다. 네, 왜냐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가처분 결정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아, 저 당은 지금 원내대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가처분 결정 때문에 유사 위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좀 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물론 지금 재판장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해석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추석 밥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이라는 그 메인 디시 하나만 반드시 올린다라는 그런 차원도 일정 정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그 지금 국민의힘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에서 요만큼이라도 그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술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자, 원내대표의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과연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 이 부분도 많은 함합평이 있습니다만 이건 일단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난 후에 또 저희가 찾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죠. 민주당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죠.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지금 뭐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으면서 추석 밥상에 이제 이재명 이슈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또 띄웠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윤 대통령 역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고
또 국정조사는 국정수사대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쏟아붓는 거 정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추석 밥상 민심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씌워지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이긴 후보가 진 후보를 상대로 고발을 해서 진 후보가 수사를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선거는 선거라는 공간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지만 그게 국정감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도 듣지만 똑같이 국민의힘의 반박도 들으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저 사람 뭐 저 좀 과장해서 얘기하네. 뭐 누가 맞겠냐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발언을 꼬집어서 압박인데 협박이다? 이러면 법 위반이지. 고발 조치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회창 그 후보 시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차떼기라 그래서 몇백억짜리 트럭이 발견됐었는데 이회창 후보가 그다음에 수사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고 지나갔던 관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그러면 그것만 허위사실일까요? 우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게다가 때마침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와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위탁 관리라는 주장과 달리 본인이 거래한 흔적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안 해놓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이라서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입장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렇게 고발하고 민주당에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하려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야흐로 이제 정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정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민생 얘기만 지금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쟁 때문에 나라가 뒤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은 양당 간에 지금 적대적 공존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 대표께서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랬는데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도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내일 기소가 될 거라는 예측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이거 한국 정치에서 후진성이라든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교정하는 일에 단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치인의 거짓말, 지금 다 허위사실 공표로 세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거.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그래갖고 그냥 묻고 가라는 식의 그런 관행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일단 그 밑에 숨어있는 엄청난 돈이 결부되어 있죠. 이권이 결부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남용이 결부되어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문제를 삼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참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에서 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경쟁했을 때 한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클린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대요. 민생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거짓말, 이메일에서 나타났듯이 뭐 이런 식의 그 거짓말이라는 게 이 민주주의가 선진화될수록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한계이고 단점이라는 의식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사법부 보면은 위증죄에 대해서 아직 너무 벌이 가볍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백현동이라든지 대장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지금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국민의힘 권력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얘기 나와요. 논문 조작 문제도 나오고 보석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논문 조작은 누가 옹호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무슨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요 이재명 그 의원이 했다는 일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사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지만 논문 조작 보세요. 무슨 점집 홈페이지 거기다가 또 뭐 사주팔자 블로그 아주 자극적이에요. 이거는 막장 드라마보다 그리고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왜 진작에 털지 못합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이거 반납을 하고 취소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했으면 좋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했잖아요. 가천대학에서. 그래서 나 반납하겠다 했는데 취소를 안 해줘서. 근데 어쨌든 본인이 반납하겠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보석 문제도 그래요. 보석 문제도 신고 안 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느닷없이 이걸 빌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현지 스페인에서 지인한테 빌렸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인한테 빌렸다 그러는데 명색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 빌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혹여라도 본인 거면 아 죄송합니다. 신고하는 걸 깜빡했어요라고 해서 거기서 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 조작. 이거 솔직히 그 얘기를 하자면 왜 이렇게 수사 기간이 긴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서 누가 했느냐. 그 유명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주도로 했는데 뭐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수사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니까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법치 그리고 항상 공정과 상식 또 뭐 법리와 증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대로 하고요. 예. 김건희 문제 나왔잖아요. 이것도 법대로 하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은 무슨 잘못이에요? 예. 머슴이라 그러면서 머슴들이 왜 법에 따라서 왜 그 출석 요구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자꾸 이 출석 밑에 이런 밥상 올려놓으면 기분 나빠서 먹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털고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정 의원님 말씀 다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 하나만 좀 짚으면 대흥동하고 그 대장동. 대장동하고 백현동 백현동의 합쳐서 대연동. 대장동하고 백현동 문제는 예. 이 허위사실 유포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장 믿었던 특수부가 싹 구성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다 털어보기로 했거든요. 전 이걸 덮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장동, 백현동 문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니까 그건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김건희 특검법 입장 별다른 거 없다. 제 문제 신경 쓸 상황 아니다. 이렇게 입장 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세요?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민생에 그 온 힘을 기울이셔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응원하고 싶지만 좀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듣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 그건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저라면 자기 지금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내 아내라 하더라도 이거 법대로 그냥 하세요 그랬으면 더 시원하게 느끼면서 가뜩이나 지금 정체되어 있는 27%의 지지율에 그래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솔직히 이거 아무 일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더 왜 그 뭐라 그래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추상같이 하라고 정치인들이 왜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습관에서 예. 끝이지 말고 진짜 보여달라는 뜻이죠. 예,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했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따로 또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또 다른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과 학력 의혹, 코바나 컨텐츠 재임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 의혹을 받은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한 거고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신구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대통령 공간 인테리어 공사 의혹,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이 두 가지를 국정조사로 따로 빼서 기존에는 일부 의원들만 특검법을 발의를 했을 때는 이것까지 다 묶어서 같이 발의를 했었다가 이번에는 이게 겹친다라고 해서 앞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만 특검법으로 발의를 했고 이 두 가지는 국정조사로 따로 분리시켜서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모든 게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물론 국민의 60%가 이 특검법 추진을 찬성을 했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 확인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지만 추진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에게 이게 오히려 추석을 기점으로 역풍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김도 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특검을 정치적으로 제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내 문제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해랑 변동 사항을 살펴서 당신 왜 2천만 원 재산이 늘었습니까? 네. 이렇게 저금을 했습니다. 뭘 덜 썼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4급 공무원으로서 재산 신고를 다 했는데 매년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왜 200만 원 늘었냐, 300만 원 늘었냐 묻는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자기 건지 남의 건지를 묻는 게 제 문제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 이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5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다고 하면 내년이랑 변동 내역을 보려고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가 좀 형해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특검 제안을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답변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예. 저희가 내일 무슨 특검 법안을 날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9일이 공직선거법상 그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두 분께 30초씩 어제 이제 발표가 난 새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기재부 출신이 또 된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교육부 차관도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출신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그 공사석에서 복지부 장관은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초당적인 인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왜 무슨 서오남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하다가 또는 민주주의를 신장하다가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이 이슈들은 전부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된 사법 리스크였어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초월됐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확실하죠. 이 나라의 통치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이 나라의 운영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기재부 관련 사람들이 한다. 이 원칙에 충실한데요. 정치를 아는 사람이 민심을 살펴서 연금 개혁해야 될 문제를 과연 관료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